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더군다나 이 국어 시험은 참 애매하죠. 요즘 뭐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있던데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뭐 그런다고 하던데요. 제가 여러분들 애정남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어 공부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쇠가 빠지게 한다고 했는데도 별로 점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그 점수는 대충 나와. 그죠? 왼손으로 풀어도 그냥 어지간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애매한 과목이 이게 국어 과목입니다. 이 애매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애매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이제 모태에서부터 우리 말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은 다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지간히 해갖고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당장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두신다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상적인 거 잘 내기가 어렵죠. 안 낼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만큼은 하니까. 그러면 어떤 걸 낼 거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시험의 어떤 시험의 유형이냐에 관계없이 국어 시험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공무원 시험, 여기서 지금 하시는 복지사 시험 등등 다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출제를 할 거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꼭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일상적인 거는 조금 그럴 거고요. 꼭 알아야 되는데 놓치기 쉬운 것. 두 번째는요, 틀리기 쉬운 것, 잘못 쓰는 것, 이런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아니면 틀리기 쉬운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대충 관심을 안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점수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내용 그리고 출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팁으로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놓쳤거나 아니면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잊어버렸던 것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테마 30선 일어났어요. 참 많죠. 많이 있겠지만 국어 문법 중에서 요 30가지 정도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꼭 알아두자라고 해서 골라 추려 놓은 겁니다. 그죠? 골라 추려 놓은 건데 또 이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휙휙휙 넘어갈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데 놓치기 쉬운 것.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틀리기 쉬운 것.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찝어주는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출발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3쪽으로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테마가 뭐예요? 언어의 이해, 이랬습니다. 자, 이 언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언어의 정의 해놨는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언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언어라는 게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했다고 해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호와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호와 음성이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호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리로 낼 수도 있어야만이 그게 언어가 되는 거지, 기호만 있거나 소리만 있어서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개가 짖어요. 개가 웡웡 짖습니다. 웡웡 짖어요. 자, 개가 짖는 소리, 웡웡, 실제로 개가 짖는 소리. 그 개가 짖는 소리는 언어가 되나요? 되지 않죠. 그건 개소리예요. 말 그대로. 그죠? 개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가끔 집에서 여러분들도 뭐 요리를 하시겠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떨어졌어요. 쨍그랑하고 깨집니다. 깨지는 소리. 그거는 언어가 아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우리 집 개 소리를 흉내내서 월월 했어요. 월월. 뭐 예를 들어서 월월, 웡웡, 멍멍, 좋습니다. 뭐라고 했든. 자, 요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월월 또는 멍멍, 이거는 바로 뭐가 되죠? 언어가 됩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개소리지만 내가 내는 소리는 언어가 되죠. 왜냐? 자, 소리도 요렇게 월월, 멍멍 소리도 낼 수 있지만 요렇게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하고 납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쨍그랑 하면 그것은 언어가 되지만, 그죠? 그릇이 깨지는 소리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호와 음성으로 결합된 하나의 규칙이고 약속이고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언어의 일반성에 대한 것들은 자주 묻습니다. 언어의 일반성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어의 일반성이 거기 교재에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호성 해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징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상징성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봤습니다만은 멍멍, 사실은 사람마다 멍멍 소리를 내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쓰는 건 어때요? 다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호성, 상징성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사회성이라고 해놨나요? 사회성. 자,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역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그냥 불가역성 써놔버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한자로 쓴다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불가역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변할 가능성이 없는 성질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자, 이게 사회성입니다. 중요하겠네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 즉 언중, 이걸 언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중 간의 약속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 언중이라고 합니다. 언중 간의 약속. 약속이니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언중 간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다. 나를 낳아준 남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 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난 심심해. 난 좀 개성적으로 부를래.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 한다고 칩시다. 아버지를 소나무라고 난 개성적으로 소나무라고 부를래. 그죠?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소나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저런 미친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역성.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을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이것과 대비되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반대가 되니까 가역성이 됩니다. 가역성. 바뀌는 성질이에요. 왜 바뀌느냐? 자,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라는 것은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죠. 그죠? 우주도 변화하는데 까짓 건 말이 안 변하겠습니까? 한글이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문화의 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한다. 이 변화한다, 변화 또는 변천,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변화하는 양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변화의 양상.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나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특히 역사성에 대한 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편이죠. 그러면 변화하는데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느냐? 당연하죠.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생성과 소멸이죠. 자, 새로운 말이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말들이 없어지기도 하죠. 자, 요즘 우리 유행하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언어들, 네티즌이라든가, 클라우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이겠죠. 모바일이. 전부 다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애정남, 이런 것도 사실은 아직 굳어진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을 이루는 어떤 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입니다, 생성. 소멸도 마찬가지겠죠. 변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외래 문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 문화가 융합하거나 충돌하거나 등등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말들을 새로운 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장되어서 없어지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마니 이런 말 지금 안 쓰잖아요. 또 우리 예쁜 고유어 중에서 지금 쓰지 않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문이라든가 가람이라든가 이런 말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 있다. 생겨나고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 자, 변화는 어떤 양상으로 변하느냐? 자, 표기가 변하죠. 자, 표기 방법이 변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세어 중에서도 사라진 말들이 있죠. 사라진 말들이 있으면서 표기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표기 방법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영감하게 되면 어때요? 당상관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되죠. 특수한 계층.
특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일정 나이 이상이면 전부 영감이야. 다 영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가 늘어났지?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것을 확장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면에 축소하는 게 있어요. 축소. 옛날에는 얼굴 하게 되면요. 옛말에는 얼굴 하게 되면 몸 전체를, 사람, 신체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요거. 쌍판떼기만 딱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축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아예 의미가 바뀌어버린 것도 있다.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어리다. 옛날에는 어리다 하게 되면 뭐죠? 어리석다였어요. 어리석다. 그죠? 어리석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이가 적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역사성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아주 자주 나오죠.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의성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 지 맘대로다 이런 얘기, 지 맘대로. 아까 언어를 정의할 때 언어의 구성 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호와 음성이 결합된 체계다. 약속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에서 이 자의성이라는 것은 자, 기호와 음성의 결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임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적이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낳아준 아버지. 지시 대상은 이 지시 대상입니다. 지시 대상은 하나예요. 하나.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의미죠. 의미예요. 지시 대상은 의미인데, 그죠? 지시 대상은 의미인데, 이 지시 대상을 표시하는 기호 체계. 그죠? 기호. 자, 기호는 다 달라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죠? 또는 뭐 영어로는 father라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파파라고 한다든지. 지시 대상은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로 각각의 표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빠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기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것이 결합하는 과정이 임의적이다. 하나의 약속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연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자, 어때요? 필연성 또는 인과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의성입니다. 하나만 더.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언어는 자, 요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추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성을 가진다. 자, 추상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공통적인 성질 하나로 묶어내는 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거든요.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컨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인간이세요? 저는요. 인간이에요? 아니죠.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하나의 개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면 뭐야?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죠.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65억 명이라고 한다면 65억 명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서 65억 분의 1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전부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딸랑 뽑아내는 거야. 한 개만 딸랑 뽑아내. 한 개만 딸랑 뽑아내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야. 이게 추상입니다, 추상.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언어 중에서 이 추상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이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백두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산, 산이 얼마나 많어. 그죠? 수많은 산인데 어떻게 진짜 산이야? 없어요, 산은.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죠? 산 하면 수많은 산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 남산의 어떤 부분, 지리산의 어떤 부분, 한라산의 어떤 부분, 이 부분들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남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은 엄연히 전혀 별개의 것이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너도 나도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과 뭐 체계 구조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표현이라는 것은 예컨대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또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표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화적 기능, 요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중요해요. 자, 감화적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감화적 기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령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화적 기능은요, 감화적 기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그거 문 좀 닫아줄래? 닫아라. 자, 닫아라 하게 되면 어때요? 명령이죠, 명령형. 자, 명령형이나 청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회적인 거죠. 우회적으로 하는 거. 우회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의문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 중앙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이라고 합시다. 선이라고 하게 되면 뭐 선은 생명선 이렇게 합니다. 생명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중앙선 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지령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친교적 기능.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은 뭐냐면,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의미를 무시한다. 의미를 무시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침에 동네 어른을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죠? 묻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웃을 만났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물을 때, 실제로 잘 잤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더니 그 어른이, 왜? 못 잤다, 왜? 네가 재워줄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날씨 참 좋네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좋긴 개뿔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묻는 게 아니고 잘 잤는지 안 잤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죠? 또는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친교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뭐 놀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표출적 기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정보 보존 기능이 있다. 당연한 거죠. 글로 써놓으니까 보존하고 전달하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전달 기능이 있을 거고요. 이 관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관어적, 영어와 우리말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어적, 언어끼리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든지 뭐 또는 예컨대 뭐 사전에 어떤 어떤 단어나 용어를 해설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어적 기능이고요.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 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 문학에서 주로 뭐 쓰이는 그런 기능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자, 자의성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놓고 또는 친교적 기능에 대한 예를 들어놓고 어떤 기능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바로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모두 추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자의성, 그 다음에 감화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의 그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이해해 두시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언어의 일관적인 이해, 언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나 성질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에 이해해서 우리 그 국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세어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